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히키나미입니다. 제가 드디어 새로운 파자마를 샀습니다. 예, 스파오에서 29,900원 하고요. 되게 시원합니다. 제가 오늘 모처럼 시간이 나가지고 집에서 오버워치 게임 열심히 하다가 오디오북도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부랴부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과 같이 빈집의 모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놀라서 크게 외쳤다. 잠깐 자네, 이제 말을 해도 괜찮은가? 쓸데없이 극적으로 나타나려고 하다가 자네만 놀라게 만들었구만. 홈즈가 말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아직도 내 눈을 못 믿겠어. 바로 자네가 이렇게 내 서재에 서 있다니. 난 다시 한번 그의 소매를 잡고 옷 위로 근육질의 얇은 팔뚝을 더듬어 보았다. 그래, 유령은 아니구만. 자네를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이렇게 기쁜 일도 없을 거야. 자, 자리에 앉아서 그 무시무시한 계곡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해주게. 내가 말했다. 내 맞은편 의자에 앉은 홈즈는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책방 주인에 어울리는 낡은 프로코트는 여전히 입고 있었지만 노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썼던 하얀 수염과 책 등의 도구들은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동안 많이 여유인 듯 예전보다 더욱 날카로워 보였으며 독수리를 닮은 창백한 얼굴이 최근 그다지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렇게 온몸을 쭉 뻗고 있으니 기분이 좋구만. 키 큰 사람이 하루에도 몇 시간씩 1피트 정도 웅크리고 다닌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건 그렇고 오늘 밤에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나 해야 하는데 물론 자네가 도와주겠지.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그 설명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홈즈가 말했다. 빨리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지금 바로 얘기해 줄 수 없나? 오늘 밤에 함께 가줄 거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가겠네. 좋아, 예전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군. 출발하기 전에 간단히 저녁을 먹을 정도의 시간은 있어. 좋아. 그럼 계곡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지. 사실 거기서 나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 처음부터 폭포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된 걸세. 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맞아, 왔어. 떨어지지 않았어. 하지만 자네에게 남긴 그 편지는 정말 진짜야. 그 좁은 길에서 모리어티 교수의 불길한 모습이 나타난 순간 내 삶도 이것으로 끝이란 생각이 들었어. 그 사람의 잿빛 눈에서 굳은 결의를 읽을 수 있었거든. 그래서 그와 두어 마디 말을 나눈 뒤에 자네에게 그 편지를 써줬다는 아주 예의 바른 승낙을 얻었어. 그 편지를 담배 케이스, 지팡이와 함께 놓아둔 뒤에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었어. 모리어티 교수는 바로 내 뒤를 쫓아왔네. 길 끝에 도착해서 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던 그 녀석은 맨손으로 내게 덤벼들어 그 긴 손으로 날 감싸더군.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모리어티 교수의 머릿속엔 오로지 나에 대한 복수밖에 없었어. 절벽 위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우리는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다네. 하지만 난 일본의 격투 기술을 조금 익힌 적이 있었지. 그 덕분에 몇 번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고, 난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 모리어티 교수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몇 초 동안 미친 듯이 발길질을 하며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저었어. 하지만 그런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몸의 균형을 바로잡지 못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지. 절벽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바라보니 모리어티 교수가 까마득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이더군. 그러다가 바위에 부딪혀 한번 튀어오르더니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속으로 사라져갔어. 홈즈가 담배를 피우며 하는 얘기에 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발자국은 어떻게 된 거지? 두 사람의 발자국이 길을 따라 막다른 곳으로 가긴 했지만 다시 돌아온 흔적은 없었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내가 외쳤다. 모리어티 교수가 떨어지는 것을 본 순간 문득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음을 깨달았지. 자네도 알고 있다시피 내 목숨을 노리는 건 모리어티 교수 한 사람만이 아니지 않나. 두목의 죽음으로 나에 대한 복수심을 더욱 강하게 품게 된 사람이 적어도 한 3명 정도는 더 있었으니까. 3명 모두 위험하게 짝이 없는 인물들이야. 그중 한 명이 날 죽일 걸세. 하지만 내가 죽었다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녀석들은 마음 놓고 제멋대로 날뛸 거야. 그렇게 되면 언젠간 정체가 밝혀질 테니까 녀석들을 해치울 수 있게 되네. 그런 다음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밝힐 생각이었어. 하하, 인간의 두뇌란 참으로 놀라운 거야. 이 모든 생각을 모리어티 교수가 라이엔바흐 폭포 속으로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 해냈으니까. 난 자리에서 일어나 등 뒤에 있던 바위 절벽을 살펴보았어. 이 사건에 대한 자네의 박진감 넘치는 글은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아주 흥미롭게 읽었네. 그 글에서 바위 절벽을 깎아지른 듯하다고 표현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 표현은 정확하지가 않았어. 발을 디딜 만한 곳이 몇 군데 있었고 앞으로 튀어나온 바위도 한 군데 있었거든. 근데 절벽은 매우 높아서 그곳을 오르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지. 그렇다고 해서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그 젖은 길을 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예전에 했던 것과 같이 구두를 거꾸로 신고 길을 가는 방법도 있긴 했지만, 그렇다면 한 방향으로 3개의 발자국이 생기니까 그건 속임수라고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절벽을 기어오르기로 했네. 그리 즐거운 작업은 아니었어. 이봐 왓슨, 발밑에서는 폭포가 울부짖고 있었어. 난 사실 망상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절벽 밑에서 날 향해 부르짖는 모리어티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어. 움켜잡은 풀이 뽑히고 젖은 돌부리에 발이 미끄러지고 이젠 틀렸다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네.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고 기어올라 이끼로 조금 뒤덮인 평평한 바위까지 간신히 오를 수가 있었어. 거기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었어. 왓슨, 자네가 내 죽음에 대한 정황을 아주 배려 깊긴 하지만 서툰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을 때 난 거기 편안하게 누워 있었네.
끝내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자네들은 호텔로 돌아갔고 난 홀로 그곳에 남게 되었어. 이것으로 내 모험도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나 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때 머리 위에서 커다란 바위가 굴러떨어지더니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가 좁은 길에 부딪히더니 그대로 깊은 계곡 속으로 떨어졌어. 순간 난 우연히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한 남자의 머리가 보이고 뒤에 이어서 두 번째 바위가 내게 누워있던 곳에서 1피트도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떨어져 내렸네. 난 이 낙석의 의미를 명백하게 알 수가 있었지. 모리어티 교수는 혼자 행동했던 것이 아닐세. 언뜻 보기에도 위험하게 짝이 없게 생긴 부하가 모리어티 교수가 날 덮치는 동안 쭉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내가 볼 수 없는 먼 곳에서 두목이 죽고 내가 살아남은 장면을 전부 지켜본 것임에 틀림이 없었지. 그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길을 따라 절벽 정상으로 올라가 동료가 실패한 일을 자신이 해내려고 한 거지. 아주 간단하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었어. 다시 그 험상궂은 얼굴이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보고 난 다음 바위가 떨어져 내릴 전조라는 걸 깨달았지. 난 처음 올라왔던 길로 다시 기어 내려가기 시작했어. 아무리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았지. 이게 참 오를 때보다 몇백 배 더 어려웠거든. 하지만 그런 위험 같은 건 생각할 틈도 없었네. 내가 있던 바위 끝을 붙잡고 밑으로 매달린 순간 다시 바위가 굴러와서 내 옆을 스치고 갔어. 난 서둘러서 거의 미끄러져 내려오다시피 해서 완전히 상처투성이가 됐고 피를 흘렸지만 다행스럽게도 길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어. 난 그대로 어둠 속에 잠긴 산속으로 들어가 10마일 정도 도망쳤어. 그리고 일주일 후에 피렌체에 도착할 수 있었지. 그제서야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확신할 수가 있었어. 오직 한 사람, 마이크로포트 형에게만 이 비밀을 밝혔네. 왓슨, 자네에겐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겠네. 하지만 내가 죽었다고 믿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실제로 자네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다면 나의 불행한 최후에 대해서 그렇게 설득력 있게 기록하지 못했을 거야. 지난 3년간 몇 번이고 자네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편지를 쓰려고 펜을 잡았지만 언제나 우정을 참지 못해서 이 비밀을 밝히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하진 않을까 그 걱정이 돼서 결국 편지를 쓰지 못했네. 오늘 저녁에 자네와 부딪혀 책을 떨어뜨렸을 때 서둘러 자네 곁에서 떠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어. 그때 난 좀 위험한 상황에 있었거든. 자네가 놀라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쏠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몰랐으니까. 난 돈이 필요해서 마이크로포트 형에게 연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런던의 상황이 내가 바라던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진 않더군. 재판 당시 모리어티 교수의 일당 중 가장 위험한 두 인물을 놓쳐버리고 말았거든. 그 인물이야말로 내게 가장 깊은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난 2년 동안 티베트를 돌아다니며 라사를 방문했고 라마교의 고승과 며칠을 함께 보내기도 했어. 자네, 시겔손이란 노르웨이 사람의 감탄할 만한 여행기를 자네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네 친구의 소식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 그 후에 페르시아를 거쳐서 메카로 들어갔고 카루툼에서는 회교의 교주인
카리프와 짧지만 인상적인 만남을 가졌다네. 그 결과는 외무부에도 보고서를 올렸어. 프랑스에 가서는 프랑스의 남부에 있는 몽펠리에 연구소에서 몇 개월 동안 콜타르 유도체에 대한 연구를 하며 그렇게 살았네. 그 연구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뒀고 나의 적도 런던에 오직 한 명만이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귀국하려던 차에 이 의문투성이의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귀국한 걸세. 사건 자체가 수사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흥미로울 뿐만이 아니라 내게 아주 특별한 기회를 줄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 바로 런던으로 돌아온 난 베이커 가로 가서 허드스 부인을 아주 기절시킨 만큼 놀라게 해주었네. 형 덕분에 내 방과 내 서류가 전부 예전 그대로 남아있었네. 왓슨,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는 그리웠던 내 방의 팔걸이 의자에 앉아서 내 그리운 친구 왓슨이 언제나 앉아있던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했었네. 이상이 4월 어느 날 저녁에 홈즈에게서 들은 놀라운 이야기였다. 2번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홈즈의 크고 호리호리한 모습과 날카로운 얼굴을 실제로 보지 않았다면 난 이 이야기를 절대로 믿지 못했을 것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홈즈는 내게 일어났던 불행한 일을 알고 말뿐만이 아닌 태도로 동정심을 보여주었다. 일에 몰두하는 게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약일세. 왓슨, 오늘 밤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일만 잘 처리한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저절로 정당화할 수 있을 걸세. 홈즈가 말했다. 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지만 홈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일 아침까지 자네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듣게 될 거야. 그 대신 우리한텐 지난 3년간 쌓였던 이야기가 있지 않나. 빈집으로 그 대신 우리한텐 지난 3년간 쌓였던 이야기가 있지 않나. 빈집으로 모험을 나서야 하는 9시 30분까지는 그 얘기만으로도 충분할 걸세. 홈즈가 대답했다. 시간이 되어서 주머니에 권총을 찔러놓고 모험을 앞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이름마차 속에서 혼자와 나란히 앉아있자니 예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홈즈는 냉정하고 엄격한 표정으로 말이 없었다. 가로등이 그의 엄숙한 표정을 비출 때마다 생각에 잠긴 채 지그시 감긴 눈썹과 굳게 담은 얇은 입술이 보였다. 범죄 도시 런던의 어두운 정글 속에서 홈즈가 어떤 야수를 잡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사냥의 명수를 보면 오늘의 모험이 범상치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다. 한편 수도승을 연상케 하는 그 음울한 표정 속에서 가끔 내비치는 씁쓸한 미소는 우리에게 쫓기는 적에게 그다지 기분 좋은 것이 아닐 것이다. 난 베이커가로 가는 줄 알았는데 홈즈는 카벤디시 광장 모퉁이에서 마차를 세웠다. 마차에서 내리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좌우를 살폈으며 모퉁이가 나올 때마다 우릴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지 매우 조심스럽게 살폈다. 우리가 지난 길은 매우 기이하기 짝이 없었다. 홈즈는 런던의 뒷길을 구석구석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금까지 내가 그 존재조차도 몰랐던 마국간들이 빽빽하게 들어차있는 일대를 빠른 걸음으로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지나쳐갔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디오북은 진짜로 빠른 시일 내내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모두 잘 자요.